한국의 윤리적인 상황의 문제를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부르죠. 6.25 전쟁이 한국인의 윤리의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미친 윤리적 영향을 한번 제가 보면요. 전쟁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 되죠. 일단 생존을 해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윤리적인 판단이라든지 도덕적인 의식, 규범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죠. 살기 위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어떤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집집마다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로 남아있고 전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75년 동아연감을 보게 되면 특집 해방 30년이라는 게 이제 특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후에는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전후에는 치부나 성공을 위해 부정을 서슴지 않는 불성실이 노골화하고 사회윤리는 개판, 따옴표에서 개판으로 부패하여 좋은 자리를 있을 때 봐주고 뒷구멍돈이 여전했다. 공갈이 태어났으며 관리는 고아 없이 박봉을 내세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행위가 버릇이 되어 갔다. 공갈도 사회적 부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구실 밑에 버젓했다. 이게 이제 75년의 상황인데 요즘 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위 관리들 부패 현상이라든지 부정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멀리 왔는지 한번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된 게 60년대 이후, 50년대 전후에 많이 쓰게 된 것들이 이제 사바사바, 백, 연줄 이런 용어들이 이제 부패를 연상시킨 이런 용어들이 일상의 용어가 됐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편법주의라든지 연고주의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뭐 이런 관습들이 6.25 전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렸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60년대 또한 오늘날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윤리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0년대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엄청난 속도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그런 생존의식,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해야겠다라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충천해서 이런 것도 윤리적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윤리적 상황에서 나온 어떤 집합적인 에너지를 어떤 산업화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윤리적인 어떤 규범, 헌장 같은 것을 저는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천황의 교육식어라는 게 메이지 유신 때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본 교육의 이제 뼈대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버금가는 한국판 교육식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헌장의 문제점은 의무와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누락시키고 있죠. 우리는 국민으로서만 살아가야지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부분을 빠져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갈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미 주어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따라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견을 말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원되는 어떤 국민으로서의 역할만 있지 내가 나의 삶, 나의 주체로서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나로서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를 국가가 만들어 놓은 목표 설정에 동원돼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환원시켜버려서 개인의 삶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그러면 이 60년대 만들어진 국민교육 현장이 7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더 좁아져가지고 충효사상이라는 말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교육 현장이나
충효 사상이 단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등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윤리의식이나 국가 규범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 쌓여져 있던 것들이 증폭돼서 형식화되고 정식화돼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와 조선 후기 또 개화기 시대 때 우리가 이미 전 근대사회, 봉건사회 혹은 농촌 농업사회에서 근대사회, 도시사회, 산업사회, 민주사회 이렇게 이전에 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유산들, 윤리와 규범에 관련된 문화적 정신적 유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청산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거를 우리가 제시했느냐 하는, 말하자면 이것들이 지식인들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들이죠. 근데 우리 사회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충실하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청산이 충실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그 중간에 70년대에 그것이 굉장히 강화됐고 90년,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남아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정리나 부패 또 한국 사회의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루디에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어떤 프랑스 사회의 지배계급과 민중계급 사이에 서로 다른 어떤 습관들, 행위와 그 의식의 습관들을 말하는 걸로 썼는데, 저는 이 개념을 한 사회의 문화도, 계급이라는 걸 떠나서 문화에도 이제 해당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문화적 아비투스가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쓰고 한국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과 규범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들이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몸에 체화되어 있고 뭐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유교 아비투스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는 한은 여러 조직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교 자체보다는 도덕화된 제도라든지 제도화된 도덕으로서 구조화되고 신체화된, 즉 아비투스로 유교를 우리가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 분석의 대상으로 놓고 이제 진지하게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유교는 그런 경전에 나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지혜를 주는 그런 고준 담론이 아니라 지금 체화되어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모르는 사람들끼리 또 아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할 때 작용하는 내면화되고 체화된 규범으로서의 유교를 말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강오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국민을 교화하기 위해서 뭐 세종대왕 때부터 삼강행실도 등등 해서 그림책도 만들고 또 뭐 소학이나 뭐 여러 가지 교과서들, 한자 교과서, 한문 교과서를 통해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삼강오륜에 의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죠. 다시 그런 것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말하자면 19세기 말에 개화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때를 우리가 이제 개화기라고도 말하고 애국개몽기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회비를 내서 모임을 만들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각성을 하고 깨닫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엄청난 자발적 결사체의 부흥시대가 19세기 말이었는데 그때가 애국개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몽이 됐습니다마는, 개몽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애국이라는 게 강조돼서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것에 먼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계몽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애국을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이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일제 시기로 넘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주체적인 개인으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죠. 식민지 교육이라는 것은 주체로 각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말 잘 듣는 유순한 뭐 공원이나 기술자나 신민으로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거 청산, 잔재 청산이라는 것이 저는 그게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신적인 에토스, 윤리적인 규범에 관련된 그런 정신문화적인 차원, 그런 차원의 각성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걸로 취급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어떻게든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게 다시 이렇게 반복된 게 97년, 9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저는 그런 것이 다시 한국 전쟁에서 가졌던 우리의 습속, 관습, 생활 양식, 의식, 규범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이 97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회는?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족 해체에다가 실업 증가에다가 특히 청년 실업에다가 과거에는 계급 투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정규직 투쟁이죠, 젊은이들 사이에. 정규직을 갖느냐 못 갖느냐. 계급 투쟁은 어디로 가고 이제 정규직 투쟁이 됐죠. 세계 자살률 1위에다가 특히 노인 자살은 더욱 심해가지고 OECD 평균 국가들의 평균에 8배나 돼서 그래프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평균 그래프가 안 돼 따로 해가지고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무연고사가 1년에 7,000건이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노령화 사회 됐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게 충분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 전쟁의 상황, 6.25 전쟁의 상황이 또 그때 만들어진 윤리적인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되지 않냐.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냐.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상하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동원하는 이런 체제. 그런 이제 조직의 운영 양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는 잘 통하지 않고 지금 갈등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개인주의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는 분도 문희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개인주의 선언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사회에서 또 자기는 개인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토로했습니다. 이놈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견뎌야 하는 것들이 지긋지긋하게 싫다. 눈치와 체면과 모양새와 뒷담화와 공격적 열등감과 멸사봉공과 윗분 모시기와 위계질서와 관행과 관료주의와 패거리 정서와 조폭식 의리와 장유서와 일사불란함과 지역주의와 상명하복과 강요된 겸손, 제스처와 모난절 덕맞기와 다구리와 폭탄주와 용비어천가와 촌스러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물리치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은 자기는 그 개인으로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남한테 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개인주의자라는 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집단주의적이고 상하 질서를 강조하고 또 연고에 의해서 패거리를 지어서 폐쇄적인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조직 운영 방식, 조직의 어떤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은 받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개개인들이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긴장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는 상태. 그런 걸 사회학자들은 아노미, 무규범 상태라고 우리가 불렀죠.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떤 규범이 맞는지 모르게 된 상황.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한국 사회 오늘날의 상황이라서 개개인에게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금 넘기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주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안 맞는 것 같다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윤리적인 혼동 상황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말하자면 6.25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사회 윤리와 규범과 도덕의 차원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가 유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장점들과 어떤 잠재성을 어떻게 근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대의 성과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걸로 재해석해서 융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한국 사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문명이라는 거는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할까요? 방법론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초국가주의. 그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유교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근대적인 폐습, 악습. 제가 누차 이제 그 조선시대부터 박정희 시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거하고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만용을 부려가지고 유교, 이런 유교는 나는 좋고 이런 유교라면은 한국이나 동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도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서양 사람들 혹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슬람이나 남아메리카 사람들한테도 권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저 나름대로 한번 5가지 정도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지학, 자기 수양, 극기복리를 강조하는 이런 전통이 있죠. 그거는 집단주의라든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사회.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가족, 후신 제가 사이에 사회라는 영역을 넣고 싶고요. 시민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국가라는 걸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 민족국가 단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의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 개인이 다 동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셋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강오륜은 유교가 아니라고 폐기하고 오히려 인의예지 같은 사단, 인의예지 같은 사단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공공성, 유교가 사적인 관계, 얌전하고 사적인 관계, 심성론이 끝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고 웅대한 어떤 거대한 어떤 국가 경영 또 철학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천하위공이라는 거 있죠. 천하의 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말하자면 유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유교적 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친밀성과 개별성,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와 패거리주의를 가지 않고 어떻게 천하위공의 정신으로 살릴 수 있는지 유교를 가족주의와 친족주의, 유사가족주의, 패거리지어서 학연지연 혈연 따져가지고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위공의 상태로 공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 5째, 유교윤리의 어떤 절제의 덕목 같은 게 있죠. 준천리, 멸, 인욕. 이런 것은 소비 중심적이고 너무 과도한 소비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주의로 되어 있는 현대 문명을 생태 중심의 문명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특히 자연과 순위를 지키는, 즐기는 이런 유교의 어떤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현대 오늘날 필요한 생태주의적 감수성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합리성을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인 차원과 연결돼야 되고 초월적인 차원과 연결시켜서 스스로를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힘을 갖는 그런 어떤 행위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